자, 이번 시간에는 253페이지예요. 계약의 효력입니다. 계약의 효력에는 세 가지 파트를 공부해야 되죠. 동시행 항변권, 그리고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렇게 해서 세 파트입니다. 자, 먼저 1번. 유치권과 동시행 항변권의 공통점 볼 수 있는 것. 이거는 물권법과 관련되시니까 같이 한번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유치권은 물론 물권이죠. 담보물권입니다. 동시행 항변권은 이거는 채권적 권능이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죠. 자, 먼저 기억, 공평 원리에 기인한 것이다. 이건 옳은 질문이죠. 채권 회수할 때까지 유치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야 공평하니까요. 돈을 받아야 물건 내준다는 거죠. 같이. 동시행 항변권은 쌍무계약이니까 동시에 주고받아야 공평하죠. 그래서 원리는 공평의 원리에 기인한 것이다. 옳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했는데 이거는 법정담보물권이니까 법률 규정이죠. 법정담보물권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건 채권적 권능이니까 뭐예요? 이건 쌍무계약이라는 계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틀렸죠. 이거 어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이거는 물권이니까 어느 누구에나 대항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원칙적으로 생기는 거죠. 채권 채무 관계에 있으니까. 틀렸죠. 리얼,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은 이 유치권에서만 있죠. 이걸 우리는 대담보 청구라고 그러죠. 이런 제도에서 담보 제도에서는 있어요. 그러나 유치권에는 동시행 항변권은 없죠. 미엄,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해야 한다. 이건 판례 태도였어요. 즉 피고가 유치권 항변을 하거나 아니면 동시행 항변권을 이렇게 행사했다라고 하면 이게 우리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겠죠. 그래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정되고 혹은 피고의 동시행 항변권의 주장이 인정되면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원고 일부 승소, 일부 패소 판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냐면 서로 주고받아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게 의미가, 이 판결의 의미는 바로 서로 주고받아라 이렇게 해서 상환 이행 판결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옳은 질문이네요. 그래서 두 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실까요? 3번. 을은 제3자의 가압류 등기가 있는 갑 소유 부동산을 갑으로부터 매수하였다. 갑이 매도인이고요. 을이 매수인이네요. 이렇게 매매계약을 통해서, 그죠? 근데 이 부동산에 지금 소유권에 가압류가 돼 있다는 거죠. 가압류 등기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지금 매매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원칙상으로요, 이 두 사람 사이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니까 동시이행 관계인데 소유권 넘겨주고 대금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등기는 말소해줘야죠. 그래서요, 매도인 갑이라는 사람의 할 의무는 깨끗한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가압류 등기 말소하고 소유권 이전해줘야 되죠. 이전 등기해줘야 되죠. 이 내용과 그 다음에 여기에 대금 매매 대금 지급할 있겠죠. 이 지급 관계가 이 두 개가 무슨 관계예요? 동시이행 관계다라는 거예요. 의미는 가압류 등기 말소하고 이전 등기 해주는 것. 그 다음에요, 대금,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는 것. 이 두 개가 동시이행 관계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1번,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및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와 을의 대금 지급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시행 항변권 관계가 있다. 그죠? 2번, 갑은 을에 대한 매매 대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계재상에 있는 을의 갑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이것은요, 동시행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2번은
요거는 알아두셔야겠죠.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할 수 없다. 상계 금지요. 이렇게요. 요 지문은 그렇게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갑의 을에 대한 매매 대금 채권이 전부 명령에 의해 압류 채권자인 병에게 이전된 경우에 을은 병의 대금 채권에 대하여 동시행 환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했는데 이 전부 명령이라는 것은 그대로 그 권리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전부 명령.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이 명령이라는 것도 법원의 재판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명령이라는 의미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그 채권을 이쪽 채권자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걸 전부 명령이라고. 그러면 그 채권에 동시행 항변권이 붙어 있다면 동일한 내용으로 그대로 이전되어 있으니까 동시행 항변을 그대로 존속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틀렸어요. 즉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는 동시행 항변권도 그대로 존속한다는 거죠. 동시행 항변권도 존속한다. 종전과 똑같이 존속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죠. 그래서 3번을 틀렸습니다. 4번 갑과 을의 채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더라도 갑의 매매 대금 채권은 그 지급기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뭐 이거는 소멸시효에 관한 이야기인데 결국은 동시행 항변권이 붙어 있더라도 서로 지급할 날짜가 됐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죠.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고 있으면 그것은요 소멸시효가 진행되게 됩니다. 옳은 질문입니다. 5번 을이 대금 채무를 선행 의무로 약정했더라도 이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갑의 채무가 이행기가 도래했다면 이게 바로 선행 의무자가 채무 불이행하고 있던 중에 상대방의 후이행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해서 그 날짜가 같이 되어버렸다. 그래 돼버리면 그때부터 동시행 관계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자, 이게 5번 지문은요 이렇게 합니다. 채무 불이행 중에 누가 선이행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채무 불이행 중에 자 후에 해야 할 후이행 의무자의 의무 이행기가 도래해버렸어요. 후이행 의무자의 의무 이행기 변제기죠. 그러니까 이게 도래해버리면 그럼 결국 보세요. 채무 불이행에 있는 선행 의무자의 채무 이행과 후이행 의무의 이 채무 이행이 이제는 이행해야 될 때가 됐죠. 그래서 이때부터 동시 이행 항변 관계가 됩니다. 이 두 사람은요. 이때부터. 자, 이런 의미를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요. 동시행 항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냈죠. 1번 상대방의 현실적인 이행이 없더라도 이행 제공만 있으면 항변을 행사할 수 없다. 자, 이행이나 이행 제공을 하면 이행이나 이행 제공 이행은 실제로 넘겨줘 버리는 거고요. 이행 제공은 자 내 의무 여기 있다라고 내미는 거예요. 받으라고. 이게 되면 그건 뭐예요? 상대방이 동시행 항변권이 있더라도 이제는 행사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동시행 항변권이라는 것은 너가 이행이나 이행 제공 안 하면 나도 이행 제공 못하겠다. 내 채무 이행 못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말이죠. 상대방 자신의 채무를 여기 있다라고 내밀기 시작하면 그러면 본인 자신의 채무도 자 그럼 나도 할게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자기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 제공한 경우 하면 이 상대방의 채무자 있죠. 이렇게 채무관계예요. 이 사람 채무자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얘는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행하기 때문에 동시에 이행하자는 할 수 없죠. 자도 해야죠. 동시에 이행하려면 뭐예요? 이행 제공했으니까 자기도 이행해야지. 그죠? 이걸 행사할 수 없고 이렇게 해요. 자신도 이행 제공을 해야 한다. 해야 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채무불이행이죠. 뭐.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1번은 옳은 질문입니다. 2번 상대방을 수령 지체에 빠지게 한 경우에는 이행 제공을 계속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은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자, 이게 틀렸는데요. 자, 이게요. 이 상대방이요. 이행이나 이행 제공을 이걸 계속 하는 동안 계속 제공하는 동안 제공이 계속되는 동안만 동시 이행 항변권도 계속 저지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계속이 되니까 계속 저지, 즉 동시 항변을 행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반대로 해서 가면 이렇게 되겠죠. 이 제공을 없애버렸어요. 철회해버리면 여기에 있는 동시행 항변권은요. 동시행 항변권은 부활. 다시 원래 상태로 살아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겠죠. 관계가 그죠. 그래서 3번이 2번이죠. 2번이 틀렸네요. 자, 상대방을 수령 지체에 빠뜨렸다. 근데 만약에 이 상대방이 뭐예요? 이행 제공을 철회해버리면 상대방의 동시행 항변권은 다시 살아나버려요. 부활해버려요. 따라서 이 당사자가 이행 제공하는 것도 없이 청구를 해오면 그 상대방은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요 4번에 2번 지문은 좀 잘 이해해 두셔야겠습니다. 2번. 3번에 항변권이 존재하면 이행기가 도래하여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요 3번의 지문을 뭐냐면 민법상의 또는 실제법상의 효과라 그래요. 민법상 효과는 뭐냐? 존재하기만 하면 당연히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 효과 내용이 뭐냐? 자, 존재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가 있어요. 동시행 항변권이 존재하면요. 그게 뭐냐? 바로 이행지체라는 채무 불이행 이게 면제됩니다. 이행지체라는 채무 불이행이 면제돼요. 면제되다 보니까 이러겠죠.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손해배상, 손배 책임을 쓸게요. 손배 책임을 지는데 손해배상 책임 이게 면제되니까 책임을 안 져요. 채무불이행이 되면 이행지체가 되면 상당기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하는데 법정이 해제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규정에 의한 일반 원리의 해제입니다. 이게 있어야 해제하는데 면제돼 버리니까 해제도 못합니다. 법정 해제는. 그래서 이게 부수적으로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민법상에 존재하기만 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다 이 말이죠. 이게 3번 질문입니다. 요거 알아두셔야겠죠. 4번 동시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하는 상계는 금지된다. 이건 지난 앞에 문제에서 했죠. 이거였습니다. 그죠? 3번에서 2번 질문이에요. 동시행 항변권에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네요. 5번 항변권은 이를 원용하여야 하고 법원의 직권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5번 질문은요. 자, 피고인 채무자가 상대방 원고가 자기의 채권을 행사해 왔을 때 피고가 동시행 항변권이 있으면 법원에서는요. 소송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행사해야만 일정한 효과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자, 행사해야만 첫 번째 소송에서는 판사는 양쪽에 공평하게 있어야 되니까 한쪽 편을 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고가 동시행 항변권이 있는데 행사하지 않으면 행사하는 것을 원용이라고 해요. 소송상에서는 원용을 안 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용해야만 법원이 심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요.
원용해야만 심판이 가능해요. 자, 원용했다고 하면 법원이 심판했겠죠? 법원이 심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인정된다 이 말이죠. 인정되면 이때는 법원은요, 상환 급부 판결, 상환 이행 판결을 하게 돼요. 원고 일부, 원고 일부 승소, 일부 패소 판결. 이것을 하게 됩니다. 이게 소송법상의 효과입니다. 행사해야만 발생하는 효과입니다. 이렇게요. 자, 이걸 우리는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뭐 5번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암기를 해 주시는 게 좋겠죠. 특히 여기에 판례가 인정한 예를 잘 봐두세요. 해석상 인정되는 거 돼가지고 여기에 보면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 목적물 인도 의무와 즉 임차물 반환 의무하고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 관계다. 변제행위, 채무자가 변제행위하고 채권자가 영수증 교부 행위가 동시행 관계다. 뭐 등등 이런 것들 있죠. 같이 봐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6번에 다음 중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계약은 이렇게 내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동시행 항변권이 어디서 나온다 했어요? 쌍무계약의 이행상의 결연성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계약은 이 말은 인정되는 계약과 인정되지 않는 계약을 나누라 했잖아요. 그러면 동시행 항변권은 어디서 나오냐? 쌍무계약에서 나온다. 그러면 쌍무계약이 아닌 거 찾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거기서는요. 무상소비대차 계약이 편무계약이고 무상계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번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8번 동시행 항변권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1번 동시행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 불능이 되어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는 경우. 자, 이게요. 어느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면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이 권리는요. 성질이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면 동시행 항변권이 존재하는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면 동시행 항변권도 그대로 존재하는 거죠. 왜?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우리 학설과 판례가 인정하니까 동시행 항변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봐야겠죠. 따라서 1번 틀렸다 그죠. 2번 임대차 종료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행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가능하죠.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은 동시행 관계다라고 했습니다. 2번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 다음에 불법 점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요게 또 틀렸죠. 뭐냐면 동시행 관계니까 동시행 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점유 자체는 적법하죠. 돌려줄 수가 없으니까요.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다만 여기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여기에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는 임차인은 점유는 적법하되 이로부터 사용하여 이익을 취득했다면 임차인이 이것은 사용 이익 자체는 부당이득이 됩니다. 요 자체가요. 그래서 부당이득이 되니까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요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요거는요.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사용한 만큼의 이익은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유는 불법 점유가 아니라 적법한 점유지만 만약에 사용하고 이익을 봤다면 그것은 부당이득이 된다. 임차인한테는. 그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인가요? 동시행 항변권은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법원은 직권을 고려할 상황이다가 아니라 소송상에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되겠죠? 행사효. 그렇죠? 행사해야 법원이 판단한다. 였습니다. 행사효. 자, 그 다음에 4번
채권자의 이행 청구소 정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행 항변권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채권자는 전부 패소 판결을 받는다가 아니라 이거죠. 상환 급부 판결로서 원고 일부 승소 일부 패소 판결 이렇게 됐죠. 원고 일부 승소 일부 패소 그러한 판결로서의 상환 이행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네요. 5번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가 변적에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행관계에 한다. 이게 답이네요. 그죠? 이게 요 이야기였습니다. 어디 갔나요? 아이고 여기 지워버렸구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5번 지문요. 선이행 의무자가 채무 불이행으로서의 이행 지체 중에 후이행 의무자의 채무 이행기가 도래하면 이때는 이 선후 관계에 있었지만 이제는 뭐냐? 이때부터는 동시이행입니다. 동시이행 관계가 돼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요 내용도 잘 알아두세요. 판례 태도니까요. 그대로 알아두시면 좋겠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시행 관계에서는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 위험부담으로 갈게요. 위험부담. 위험부담은 먼저요. 우리 민법에서 위험부담. 이 문제에서 위험이라는 것은 대가의 위험을 말한다. 물건의 위험이 아니라 대가의 위험. 상대방한테 대가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대가 지급하라고 이 문제인데요. 이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해요. 그 요건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쌍무 계약상 후발적 불능이 발생했는데 이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그 채무를 짊어지고 있는 그 채무자의 잘못은 없더라. 이렇게 발생했을 때예요. 쌍무계약상의 채무자가 자기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그 채무자의 잘못 없는 상태에서 후발적 불능이 생겼더라. 이럴 때 우리는 위험 부담의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중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채무자 잘못 없을 뿐만 아니라 이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요. 상대방인 채권자도 잘못이 없더라. 이러면 만약에 쌍방이 모두 잘못한 사유가 없더라. 무책 사유로 만약에 후발적 불능이 생겼더라.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가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 민법이 이렇게 취했습니다. 원칙으로. 보통 매매계약이라면 매도인을 의미합니다. 주로 물건을 건네주는 사람이 매도인이니까. 매도인이 손실 위험 부담하니까 매도인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매도인인 채무자가 손실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10번에 1번 볼까요? 옳지 않은 것 찾습니다. 1번 채무자 위험 부담 주의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다. 그죠? 이거죠. 쌍방무책. 그렇죠? 쌍방무책의 경우입니다. 그 다음 2번 종류채권에서 특정 전에는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에 후발적 불능이 발생해야 되잖아요. 이 불능이라는 것은 뭐냐? 객관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해져야 돼요. 그러면 2번 종류채권이면 종류물에 관한 인도하기 위한 채권이에요. 그러면 종류물은 특정되기 전이면 똑같은 물건이 다수라는 거예요. 다수. 대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불능이 안 생기죠. 불능. 특정하기 전
특정 전에는 불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위험 부담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겠죠. 3번 주택의 매도인이 잔금을 받기 전에 미리 소유권자 등기 및 인도를 하여 주었는데 그 후에 옆집이 화재가 나서 연소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잔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옳은 질문이네요. 3번. 이게 뭐냐면 여기 3번을 우리는 위험 이전 시기라고 해요. 시기는 즉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에서 채무자 위험 부담 원칙이잖아요. 이 원칙에서 그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이 위험을 채권자한테 넘겨버리는 거죠. 채권자 위험으로 이렇게 이전해주는 시기는 언제냐 이 말이죠. 요 시점. 요 시점이 언제냐 이거죠. 요 시점은 바로 당해 거래 대상물인 즉 후발적 불능이 되는 그 물건 있죠. 그 물건을 인도하는 시점입니다. 물건을 인도해 줄 때 채무자가 위험 부담하고 있는 것을 채권자 상대방이 부담하게 돼요. 이제부터. 물건 인도하면. 다만 부동산할 때는요. 부동산할 때는 등기를 먼저 넘겨줘 버려도 물건 인도되기 전에 부동산 물건을 넘겨주기 전에 등기를 먼저 넘겨줬다면 등기 넘겨주는 시점입니다. 부동산은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경우는 물건을 먼저 넘겨주면 물건 넘겨준 때 부동산 넘겨준 때 아니면 등기를 먼저 넘겨줬으면 등기를 넘겨준 때 이래 됩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한 개라도 먼저 이루어지면 그때 그 당시에 어떻게 돼요? 채무자 위험에서 채권자 위험으로 바뀌어요. 채권자 위험이 된다는 것은 뭐냐? 채무자는 채권자 상대방한테요. 야 이행해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바뀐다. 요것을 이제 물어보는 거네요. 3번. 그래서 옳은 질문인가요? 3번.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지. 그게 위험이 뭐예요? 채권자인 매수인한테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3번이 옳네요. 3번은. 4번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채무자의 경과실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했는데 4번이 이제 틀린 질문이네요. 자, 이게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는 수령지체, 채권자 잘못한 거죠. 채권자 잘못한 상에서는 쌍방무책으로 후발적 불능이 생기거나 아니면 경과실로 경과실 채무자 채무자의 경과실로 후발적 불능이 생긴 경우요. 경과실의 채무자요.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채권자가 수령 안 했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란 거죠. 그러면 채권자가 손실 위험을 부담받아야 된다. 이게 바로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를 여기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이 학자들 다수설입니다. 그래서 쌍방무책으로 후발적 불능이 됐든 아니면 경과실에 기초한 즉 채무자의 경과실에 의한 후발적 불능이 생겼던 간에 채무자가 수령을 지체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채권자가 위험 부담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5번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이 채무가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다 하면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니까 채무자는 상대방한테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채권자 위험 부담 의미합니다. 5번요. 자, 그 다음에요. 13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13번. 갑은 2004년 10월 3일 을에게 A 토지를 매도하면서 계약금은 그날 지급받고 중도금은 2004년 11월 3일에 잔금은 2004년 12월 3일에 소유권인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상환으로 각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을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갑도 소유권인 등기에 소유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한 채
잔금 지급기일을 지나버렸다. 갑과 을의 현재의 법률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어디였죠? 자, 이게 이제 동시행 항변권에 관련해서 총 사례 문제 적용해 보는 것이죠. 13번에요. 자, 약속은요,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은 2004년 중도금 지급은 2004년 11월 3일 날 지급하기로 했고요. 잔금은 2004년 12월 3일 날 지급하기로 했네요. 이때 이게 매수인이고요. 매수인의 의무고, 그 다음 이때 매도인은 서류 전부를 인도해 주겠죠. 서류 제공. 이렇게 했네요. 그러니까 서류 주면서 잔금도 치르기로 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날이 되도록 이날이 지나버렸어요. 이날이 지나버렸어요. 지났는데 이 중도금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 이게 선행 의무죠. 여기에 을이라는 매수인, 갑이라는 매도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을이라는 매수인이 지금요, 중도금 선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잔금도 12월 3일 날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버렸어요. 경과. 이래 됐다는 거예요. 동시에요, 여기에 갑의 서류 제공도 이날에 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그래서 지나버렸네요. 경과. 이런 상태라는 거죠. 지금 현재. 그죠? 그러면 우리는 앞에서 이랬잖아요. 선이행 의무자가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채무불이행 중에 상대방의 이행해야 할 이행기가 도래해버리면 그때부터, 이때죠. 이날로부터는 뭐가 된다고요? 동시이행관계가 이루어진다. 이랬습니다. 그럼 여기에 동시이행할 내용을 살펴보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을의 의무는 매수인의 의무요, 중도금과 중도금 지급을 하지 않은 손해배상 책임, 보통 이자겠죠. 중도금에 대한 이자, 언제까지? 한 달 동안 이자, 그렇죠? 한 달치 이자. 그 다음에 잔금을 지급해야겠죠. 이 금액이 지급 의무다. 그죠?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 1개월분의 이자. 이게 지급 의무예요. 그리고 여기에 갑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갑의 의무. 이 사람은 소유권 이전해 줄 서류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죠? 이게 의무죠. 이 두 개가 무슨 관계라고요? 동시행 관계니까요. 이 금액과 이 서류 제공 관계 사이에서는 채무 불이행이 안 생긴다 이 말이죠. 이게 면제된다는 거죠. 면제됐으니까 안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을, 그죠?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이제? 자, 가장 타당한 것은 했어요. 1번, 을의 중도금 지급 의무는 선행되어야 했던 것이므로 을은 갑의 중도금 및 지연 손해금의 지급에 대한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거절할 수 있죠. 이때요. 왜냐하면 동시행 관계니까요. 지금은 현재, 그죠? 거절할 수 있죠. 이 사람이, 갑이 서류를 다 내놓으면서 야, 돈 줘라고 하지 않는 한 갑은 이 대금 지급, 손해배상 지급을 거절할 수 있죠. 동시행 항변권 행사하는 거죠. 자, 2번. 갑은 자기의 채무 이행 제공 함의 없이도 을의 중도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계약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세요. 오타네요.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죠. 왜냐하면 뭐예요? 채무불이행이 면제돼 버렸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세로 제공하지 않은 한 이 을은 이 대금 전체에 대해서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은 을에 대해서 이 계약 없던 걸로 하자 할 수 없다는 거죠. 해제 못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을은 A 토지의 소유권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을 때까지 갑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동시에 항변권이 있다. 옳은 지문이네요, 그죠? 요거 설명한 거죠. 요거 그죠? 옳다. 4번 을은 갑에 대하여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중도금 지급에 대하여 지급 의무에 대하여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니죠. 처음부터가 아니고요. 요 기간 동안은 한 달 동안은 이행지체였죠. 이행지체이기 때문에 한 달 동안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죠. 당연히 그죠. 그게 요 돈입니다.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한 달분의 손해배상에 해당되는 이자, 중도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게 요건 책임져야 됩니다. 5번 잔금 지급 기일이 지난 후에도 갑과 을이 서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매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그렇지 않죠.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약정도 없고요. 그리고 동시행 관계니까 채무불이행도 없었기 때문에 해제권 행사도 못하죠. 이걸 가지고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다 틀린 질문이죠. 자, 그래서 이 13번 문제는 동시행 항변권을 사례 문제로 대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반드시 여러분 이해를 좀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13번. 자, 그 다음에 위험부담 문제로서요. 15번 문제를 또 하나 볼까요? 15번 문제. 이제 이론적인 문제로 마지막 문제로 보시면 되겠어요. 위험부담에 관한 옳지 않은 것은 1번 후발적 불능이 오로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면 채권자 위험부담이죠. 옳습니다. 2번 채무자와 채권자 쌍방의 귀체 사유로 이행이 불능됐다. 그러면 채무자 귀체 사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 불이행 책임이 발생할 뿐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위험부담이라고 할 수 없죠. 따라서 옳습니다. 채무 불이행 책임입니다. 1번. 2번은요. 3번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그러면 채권자 수령 지체 중에 발생한 일이니까 채권자 귀체 사유. 채권자는 이행해야 되죠. 채무자가 이행해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요. 따라서 채권자 위험부담이고요. 이때 채무자는 반대급부 청구권을 상실하지 않지만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채권자한테 상환해야 한다.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채권자야 이행해 해서 받잖아요. 받으면 자기가 그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은 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옳다. 3번 지문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번 채무자의 이행지체 중에 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위험부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채무자의 이행지체 중에 불능이 됐다 하면 이거는요 채무불이행으로서 이행불능이에요. 채무불이행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위험부담은 반드시 전제가 이렇게 했죠. 위험부담은 이렇게요. 쌍무계약에서 후발적 불능이 채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해야만 일단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채무자의 무책이 끼어들어야 돼요. 만약에 채무자의 잘못에 의하여 발생한 후발적 불능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건 채무 불이행 책임이에요. 채무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책임이에요. 이래 되겠죠. 이거는 위험부담과 전혀 관계없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죠? 자, 그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위험부담에 관한 537조 규정과 다른 약정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법상의 위험부담의 문제나 이게 537조, 538조에 있어요. 그 다음에 동시이행 항변권, 그것은 536조에 있어요. 이렇게. 이 규정 전부가 사실은 계약법에 있는 규정이니까 이것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가 다른 약정을 하면 그 다른 약정 자체가 유효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제를 알아두셔야 됐어요. 동시행 항변권에 관한 내용 규정이나 또는 위험부담에 관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원칙, 채권자 위험부담 예외 이렇게 선언했는 이 위험부담에 관한 문제에 관한 이 규정은 전부 다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 그러니까 당사자가 별개의 약정을 하면 우리 민부가 다르게 약정하더라도 그 약정이 유효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전제로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례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사례 문제로. 자, 17번 문제 한번 볼까요? 을은 갑이 사용하던 중고자동차 한 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갑과 체결하였다. 그러나 자동차를 인도받기 전에 주차장에 일어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목적물인 그 중고자동차가 소실되어 버렸네요. 다 타버렸네요. 이 경우에 법률 관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러면 뭐예요? 매도인 갑도 매수인 을도 두 사람 다 잘못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인 갑의 채무자라 그랬는데 이 갑이 채무자야 돼요. 채무자의 잘못도 없고 그 상대방 을 매수인도 잘못이 없죠.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매매계약인 쌍무계약의 후발적 불이행이 발생하면 이거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다. 그죠?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의 원칙은 뭐예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과 동시에 상대방한테 이행을 청구할 수 없죠. 채무자 갑은 자기의 그 중고자동차를 줄 수 없으니까 중고자동차 인도 의무를 면제받습니다. 동시에 그 갑은 매수인 을한테 대금 내놔라 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요. 그래요. 2번요. 갑은 인도 의무를 면하고 을은 대금 지급 의무를 면한다. 왜냐하면 갑이 을한테 대금 지급 이행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제 두 가지요. 동시행 항변권하고 위험부담 문제 두 개의 쌍무계약의 특성에 관해서 정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제3절 위한 계약 중심으로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